문제 보죠. 자, 그 다음에 3교시 전공 B의 서술형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맞죠? 2015년도 아까 우리가 2교시 거 봤고, 네, 그 다음에 전공 B의 서술형.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지금은 3교시, 현재 지금 2년 동안은 어땠냐면은 3교시 전공 B가 서술형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문항수가 많은 거네요. 그때에 비하면. 왜냐면 A가 14문제, 서술형 8문제니까 22문제인데 옛날에 이거보다는 문항수가 작았네요. 그쵸? 2015년도 때. 김학생은 장난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상태 확인에서부터 병원 이송까지를 보건일지에 기록을 하였다. 밑을 친 기억의 각 검사가 의미하는 자극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건교사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학생에게 확인한 니은, 디귿의 징후를 순서대로 기술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점수가 의미하는 자극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징후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아마 점수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지어졌을 거란 생각이 얼핏 들긴 하네요. 자, 그래서 거기를 봐요. 일단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생기죠.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 도착 당시에 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태였다. 보건일지를 쓴 거죠.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CSF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얼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뇌하고 얼굴하고 그 사이에 텐트룸이라는 천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막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찢어지고 또 프랙처가 되면서 찢어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CSF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귀와 코에서 나오는 지금 이 액체는 CSF로 추정이 되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97년도 시험 문제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남학생이 싸우다가 가슴팍을 얻어맞고 쓰러졌다. 보건교사가 달려갔을 때 의식 없이 누워있었다. 이 학생에 대한 처치를 쓰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1번이 처치를 쓰라였고요. 2번이 뭐냐면 심장 압박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윗문제는 당연히 CPR이었겠죠. CPR. 근데 그 문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답안을 쓰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두부 손상. 그러니까 이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문을 문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워있는 상태이고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죠. 아, CSF 유출. 그러면은 뭔가 프랙처가 됐고 출혈이 또 안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학생이 호흡 상태를 사정하고 기도를 확보한 상태로 119에 신고를 했대요. 사정을 하고 기도를 확보해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R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한 거죠. 앰뷸런스 도착 직전까지 글라스코 혼수 척도를 사용해서 의식 수준을 사정을 하였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니까 앰뷸런스 도착 직전의 사정 결과 눈 반응 2점, 언어 반응 2점, 운동 반응 3점 등으로 혼수 상태이다. 두개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라쿤 징후하고 배틀 징후는 없었다. 그러면은 CSF 유출은 있지만 골절은 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쿤 징후하고 배틀 징후는 없대요. 119 요원에게 학생의 의식 수준의 변화 과정 및 그 밖의 상태를 인계해주고 병원까지 동행을 하였다. 자, 그러면은 CSF 유출이 된 것이 두개골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두개골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개의 뭔가 손상을 받았다는 추정은 되겠고 대신에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라쿤 징후나 배틀 징후는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상태는 혼수 상태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답을 갖다가 찾아보는 답을 만들어 보는 거죠. 눈 반응 2점, 그 다음에 언어 반응 2점, 운동 반응 2점으로 혼수 상태래요. 각각에 대한 걸 설명을 지금 해야 되겠죠? 점수가 의미하는 자극 반응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증상이잖아요. 눈 반응 2점은 어떤 거? 통증 자극에 눈을 뜸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언어 반응 2점은 신음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의 개성을 지름. 어머, 운동 반응이 빠져버렸네. 운동 반응 지금 세 번째 거 3점은 뭐?
3점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굴절 반응이 있음. 이것까지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3점 됐죠? 예. 자, 그리고 베틀스 증후하고 라쿤 증후 갖다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라쿤 사인은 너구리 눈이에요. 너구리 사진 한번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안구 주위의 출혈 때문에 어때요? 안구 밑쪽으로 해서 여기가 반상 출혈이 생겨 있는 거죠. 그걸 라쿤 사인이라 얘기를 하고요. 베틀 사인은 골절되면서 귀 뒤쪽으로 해가지고 출혈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유황돌기 아래쪽 뒤쪽으로 해서 생겨 있는 출혈, 반상 출혈 갖다가 의미를 한다. 각각 갖다가 서술하는 문제. 자, 그래서 그거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 공부할 거 정말 많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는 상태이다. 글라스코 혼수 척도를 사용해서 의식 수준을 사정하였다. 호흡 상태를 사정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CPR도 시험 문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거기 글라스코마 혼수 척도는 다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시험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부골절도 공부를 해야 될까? 예, 두부골절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두부골절은 선상골절, 함몰골절. 그렇죠? 있잖아요. 선상골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줄만 가져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선상골절은 우리가 따로 할 게 있나요? 머리에다가 무슨 뭐 캐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붓게 되는 것이 선상골절이죠. 자, 이게 어떤 골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함몰골절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함몰된 부위, 깊이 따라서 증상은 다 틀리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정말 병원에 가서 어때요? 상태를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부골절은 이렇게 두부골절 되게 되면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두부골절 때문에 라쿤 징후나 베틀스 징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하고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식 없이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그럴 때 보건교사의 처치를 제시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방법을 서술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제예요. 자, 그러면 귀하고 코에서 나오는 액체는 뭐? 뇌척수액. 자, 확인하는 방법. 뇌척수액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거 있어요.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 건 CSF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 있는 것이 그 텐토리엄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손상받으면서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CSF일 경우는 뭐가 많냐면 당이 많아요. 보건실에 딥스틱 있죠. 네, 그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딥스틱으로 당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이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CSF예요. 두 번째, 하얀 솜에다가 받아봐요. 네. 하얀 솜에서 받아봤더니 똑똑똑 떨어진 걸 받았더니 맨 끝에 이렇게 옐로우한 링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CSF예요. 자,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귀와 코가 무엇인가 써라.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하라. 세 번째,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이렇게 두부 손상을 입은 학생에 대한 간호중재를 제시하라. 처치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CSF일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사정을 하는가? 딥스틱. CSF에는 당이 많다. 학교에 당 검사 스틱 있어요. 그거를 검사를 해요. 또 하나는 하얀 솜에 받아봐요. 노란 링이 형성되면은 그거는 CSF예요. 자, 그 다음에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처치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뭐 그것이 CPR도 있고 다 모두 있겠지만 기본은 뭐냐면은 흘러나오고 있는 쪽으로 눕혀야 돼요. 귀는.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ICP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내 압이 올라가지를 않죠.
그래서 D는 흘러나오는 쪽으로 눕히도록 한다. 코, 귀 절대 패킹하지 말 것. 이거 뭐가 흘러나오지? 해가지고 손으로 패킹하지 말 것. 예, 패킹하게 되면 ICP 올라가. 예, 또 있어요. 깨끗한 멸균 꺼지죠. 멸균 꺼지를 해가지고 대주기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머지 그쵸 CPR을 하고 플러스 해가지고서 CSF에 대한 대처를 갖다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 자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인데 두부 골절이 두부 손상이 의심이 되죠 지금. 그때 기도 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막연하게 기도를 확보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기도 확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무의식 환자의 기도 확보는 헤드 첼트 쓴 리프트 해주죠.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든다.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디 지금 손상을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어요 방법이. 예. 떡발을 그냥 눕힌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경추 손상 갖다가 주게 되면 정말 데스까지 가죠. 자,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지금 보면서 이것저것 다 같이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거기 나오는 글라스고 스케일 사정하는 내용 있죠? 크게 보는 항목은 세 가지를 본다. 눈의 반응, 운동 반응, 언어 반응을 본다. 그 중에 보면은 지금 언어 반응 빼고 나머지는 눈의 반응 4점, 운동 반응 6점, 그 다음에는 언어 반응 5점이에요. 지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언어 반응 4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혼돈된 회화다. 그 다음에 언어 반응 2점이 의미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여러분은 결국은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하라 그럴까요? 혼수 여부를 확인하라 그럴 거예요. 전체 15점 만점이죠. 7, 그렇잖아요. 5, 4, 7이니까 15점 만점이에요. 15점 만점에서 7점 이하면 혼수라고 얘기하죠. 그 기준까지. 거기까지예요. 공부를 해야 될 거. 됐죠? 자, 시험 문제는 이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지만 꼭 두부 손상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문이 있을 때. 그때 왜 뇌진탕일 수도 있지 않나? 의식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누워있다. 그러면 뇌진탕, 뇌자상 두 가지가 있죠. 얘는 지금 뭐인 거예요? 다 읽어보면 뇌 좌상인 것 같아요. CSF가 유출된 거 보니까. 그런데 뇌진탕일 수도 있잖아. 그쵸? 시험 문제 뇌진탕 또 객관식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는 뇌진탕, 뇌자상도 구분할 수 있을 거. 우리가 보통 의식 갖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뇌에 정말로 병약적 손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뇌 진탕, 뇌 좌상을 나눠요. 그래서 얘는 지금 CSF 유출된 거 보면은 뇌 좌상이죠. 그 중에서 한 골절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 소실은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깊은 부분에 상처가 받은 상태라고 추정되는 거. 자, 거기까지는 공부를 해두실 거. 옛날 기출됐던 문제 뇌 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시험 문제 그거를 또 물어봤었어요. 객관식으로.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성공적인 부모되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이다.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단계의 명칭을 제시하고 니은 득에 해당되는 특성을 각각 두 가지씩 서술을 하래요. 자, 미래의 성공적인 부모되기 위해서는 애착 형성을 잘하라는 얘기죠. 애착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 관련되어 있고 후에는 뭐예요? 정신과적인 문제에 또 근원되는 것이 부모하고의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착이란 아기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함.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다음 문제에는 애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애착이 뭐냐 정의를 해봐라. 애착이란 뭐예요? 아기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이걸 애착이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 시험 문제에 정의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지문에서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엄마가 아기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둘이 같이 보고 있죠.
보기만 해도 애착이 된 게 보이죠? 그쵸? 자, 보울비란 학자, 우리가 애착에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 보울비란 학자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학자예요. 자, 보울비 이론에 근거한 애착의 4단계. 인간이 양육자 간에, 아이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애착은 4단계를 거치더라. 1단계 명칭, 2단계 애착 형성. 그러면 당연히 1단계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 볼 때요. 이거를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라 예? 예, 이렇게 보면서 자그만 연습을 해요. 애착 형성 단계니까 1단계는 애착 전이겠지 뭐. 그래서 3단계는 명백화되잖아요. 그렇죠? 4단계는 이제 뭐예요? 애착이 다 뭔지 알았어요. 이제는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 갖고서 각각의 구분하고 특성을 서술하는 문제예요. 그럼 다음 문제는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명백한 애착 단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서술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애착 대상이 떠나면 분리불안을 보인다. 이렇게 서술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애착 전 형성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이 있나? 붙잡기, 미소짓기, 울기, 응시하기 등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지문들을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문을 공부하면 정말 공부할 게 많아져요. 자, 그래서 기억은 전 애착기. 애착점 형성 단계인 전 애착기.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다 상관없어요. 영어를 번역했으니까 애착 전기, 전 애착기 다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애착 형성 단계에 어떤 특성을 보이냐 하는 거죠. 자, 애착이 형성됐어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한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영어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애착 반응이 보통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6개월 정도부터. 그래서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엄마가 아기가 엄마 얼굴만 찾아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면은 배시시 웃고 좋아하는데 낯선 사람은 어때요? 막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낯가림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낯익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된다. 이거 참 이해되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 있으면 2점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예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이죠. 디귿, 목표수정 동반자 단계, 디귿. 자,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분리불안이란 건 뭐예요? 분리불안은 아까 3단계에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엄마가 떠나면은 그냥 엄마 얼굴을 찾는 건 무슨 단계? 2단계. 3단계는 엄마 얼굴에 떠나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분리불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단계는 일단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됐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증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겼다는 거죠. 즉 우리가 왜 아동관에서 공부하는 피아제트 인지발달 이론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하고 되게 관계성이 많아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인다.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제시를 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요? 대상, 그 대상을 영속해야 돼. 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속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불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데 지금 디귿은 뭐냐면 다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세말이면 애착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엄마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제 또 한 발 더 나아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지금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 내 맘마를 들고 와. 그래서 애들이 분리불안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착 형성을 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예. 그리고 아동은 엄마하고 협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불안부터 해서 3개 중 2개 정도 있으면 2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각각을 같이 해서 봤고요. 그 밑에 보면 다시 쭉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전 애착기, 애착 형성기, 애착기,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 전 애착기는 태어나서 6주까지. 그러면 신생아 막 지났을 때잖아요. 6주까지는 아직 애착이 뭔지 몰라요, 애들은. 그래서 엄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붙잡기, 미소, 울음, 응시 등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서 주위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요.
인간에 대해서 비변별적 반응을 보여요. 즉 누구라고 더 웃어주고 누구라고 더 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비변별적 반응을 보인다. 점땡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가 지나면 애들이 8개월까지 뭐가 돼요? 본격적으로 애착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제가 생각하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아이들 6세까지는 정말로 제대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애착 형성기인 신생아기에서 영유아기까지 있잖아요. 6주에서 8개월까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영아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요. 애착 반응으로 6 내지 8개월에 낯가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낯익은 사람에게 또 얼굴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8개월부터 18개월이 애착기예요.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손 뻗쳐가지고 잡으려고 그러고 접근하려고 그러고요. 능동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애착 반응을 왜 그래서 우리 그거 많이 하지 않나? 애들 왜 걸음마 걸 때 되면은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오라 오라 하면은 애기가 왜 자기 좋은 사람 쫓아 그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한 건데 애착이 형성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애착 형성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능동적 접근을 추구하고 애착 반응을 12개월 정도의 분리불안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18개월 이후부터는요. 이제 좀 더 지적 발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엄마하고 협상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으앙 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또 엄마는 이게 반응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봐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니어도 또 어때요? 자기하고 또 같이 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하고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끝이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를 같이 해서 봤어요. 이 보울비의 애착의 4단계 기출이었던 거여서 중요하게 다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동가락 내용이에요. 대체 애착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 아동가락에 수문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어머니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착 전 단계는 뭐가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애착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는 친숙한 게 뭔지를 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머니가 다르다.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상 영속성 개념을 습득을 해야지만 애착이 제대로 이제 형성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영아기 시기에 애착 형성되는 단계. 책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주경이 되면은 영아는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반응을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특징이에요. 8 내지 12주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엄마가 더 잘 울고 소리내서 웃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도 반응은 보인대요. 6개월경이 되면 어머니가 자리를 뜨면 울고 어머니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요. 6개월 이후에는 어머니에게서 애착이 형성된 후에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또 보이기도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어기버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나를 돌보는 사람하고 애착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생겨야 타인한테 다시 어때요? 넘어가서 이것이 애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애착이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발달되는 행위들도 있어요. 이것도 간호학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동간호학에. 애착이 형성되면은 이런 게 발달된대요. 첫 번째, 울음과 웃음이 달라진대요. 울음도 똑같은 울음이 아닌 거죠. 네? 울음도 달라지고 웃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면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저렇게 우는 건 저거는 기저귀가 젖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죠. 웃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시각 운동 오리엔테이션. 아기가 비록 어머니와 가깝지 않더라도 어머니를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을 한대요. 시각 운동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가 어머니가 나가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발달되게 되고요. 기거나 걷는 등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때요? 애착이 있으면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애들도 많죠? 이런 애가 지하철 타면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서는 어때요? 벗어나서 주변을 탐색하는 것도 발달되는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애착이 형성이 돼야지 그 주변에 발달되는 것들이 정상적 발달도 가능하구나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애착이 발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애착 박탈시 영향. 생후 2세까지 그렇게 나를 돌봐주는 케어기버가 한 사람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돼요. 그래서 발달 지연을 애착이 박탈될 시, 죄송해요. 박탈시 영향이고요. 발달 지연이라고 해주세요. 좀 정정해 주세요. 생후 2세까지 박탈되면은 발달 지연이 되고요. 그게 방치가 된다는 거고요. 생후 3세까지 박탈되게 되면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지체가 되고요. 생후 1세, 3세까지 그냥 다 박탈이 돼버렸을 때 심각한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신뢰감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언어장애와 추상적 사고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즉, 좀 더 부연을 갖다 설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개별적 관심이 결여된 채 자라게 되고요. 영아의 신체 성장이 지연되고 질병 감수성이 증가되고 발달도 지연된다. 자, 4번까지는 그냥 통틀면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간혹책을 요약 정리를 하면 언어 발달, 정신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그죠? 사고 발달, 사고에 장애가 생긴다. 그게 어린 시기의 발달이 주는 영향이라고 보면은 모든 용어가 다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됐죠? 더더군다나 사람관계에서 뭐예요?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또 친밀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저기 뭐야. 1세 때는 왜 에릭슨 이론에 따르면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케어기버가 없게 되면 신뢰감 발달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통틀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역 있잖아요. 발달의 영역.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정신 발달. 그 다음에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사고에 그쵸? 장애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통틀면은 1, 2, 3이 다 되겠더라고요. 결국 발달 장애가 생긴다고 발달에 지체 내지는 장애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이제 5번이죠. 뭐가 생겨요? 반응성 애착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신과 질환인 거죠. 이제 영아와 부모 사이에 애착 형성이 안 되어서 정신적 발달적 문제가 성인까지 지속될 때를 보통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얘기를 한다. 5세 이전의 애들이 증상이 발현된대요. 저 어떤 증상을 보여요? 뻗어서 안기려고 해도 안기려 하지 않고요. 눈맞춤을 피하고 충동 조절이 안 되게 행동하고 타인이나 자기에게 파괴적 행동을 갖다가 보인다는 것이죠. 조기의 중재자라면 반사적 인격장애, 범죄 행위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기는 웬만한 사회 문제 있잖아요. 안티소셜 비헤이버, 또 뭐 있어요. 가설적 폭발 장애, 범죄 행위 다 어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애착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 보통 근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응성 애착 장애는 정신과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애착 박탈 시의 영향을 아동관학 책에서 정리해서 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아동관학 내용 같이 정리해서 봤고요. 자, 3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건강증진회의와 관련된 방송보도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서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술형이에요? 전 애착기 단어 쓰는 거는 이거는 저거잖아. 기입형 같은 거 단답이잖아요. 그치? 나머지는 내용을 갖다가 딱딱딱딱 쓰니까 뭐 서술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쓰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입형 서술형을 굳이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일단은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감점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받침하는 풍부한 단어 갖다가 좀 써줘라.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되었던 건강증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건강증진회의와 관련된 방송보도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와 밑줄친 니은에 해당되는 건강증진 활동 영역 4가지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래요. 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제8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보건복지부 A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벌써 8번째 회의인데 첫 번째 회의는 언제 열렸지요? 그러니까 8번째 회의에 와가지고서 옛날 회의에 대한 것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기틀을 잡은 회의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1차 국제건강증진회의가 상해인가 중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것까지 논의가 됐냐면은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의 그런 사안까지 포함해서 저기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도에 또 11차 나오지 않을까? 뭐 건강검진 나온 적도 오래됐으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2015년이 근간 문제, 아주 가장 가깝게 나왔던 건강검진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는 1986년도에 개최됐던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 그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제1차 회의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가 제시가 되었고 건강증진을 위한 5가지 중요 활동 영역도 그 당시에 채택된 헌장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기억, 그러면 단어 하나 쓰는 거죠? 뭐예요? 캐나다 오타와, 우리가 보통 오타와 헌장이라고 그래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에서 열렸던 거죠. 오타와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군요. 첫 번째 건강증진 활동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5가지 활동 영역을 제시를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증진은 5가지 활동을 갖다가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 영역 5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영역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이 영역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책임감, 자각을 강조하고 입법, 재무, 조세, 조직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나머지 4가지를 쓰는 거죠. 각각 쓰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5점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타와 1점, 나머지 4개 2점. 핵심 내용을 쓰래요. 자, 활동 영역 5가지예요. 첫 번째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두 번째가 지원적 환경 구축.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네 번째가 개인의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5번째가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서술을 해야 돼. 핵심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써야 되는 문제. 그러면 각각 1점씩 해가지고 5점을 갖다가 줬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건강증진은요,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증진이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거 건강증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론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 플러스 증진이라는 합성어예요. 합성어는요, 각각 기술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합쳐주면 돼요. 건강이라는 것은 뭐죠? 신체적, 정신적, 단지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웰빙 상태를 의미한. 그쵸? 그 다음에 증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정의를 해요. 건강 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것을 자기가 통제력을 갖게 하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자기가 잘 해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은요. 5가지 활동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본적인 전략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전략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면 아니 잠깐만 5가지 활동이 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가가 자, 그 얘기 했죠. 건강 증진은요.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건강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건강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지를 잘 도모를 해야지 소비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투자되는 돈이. 다 지금 생기는 질환들은 만성질환들이고. 그러니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개입을 해줘야 되겠죠. 또 건강은 어때요?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 또 우리는 건강권을 갖다가 갖고 있고 이거는 기본 권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또 건강에서는 평등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이거를?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 활동을 해줘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죠. 첫 번째가 건강한 보건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아까 공공정책 수립이라고 있었잖아요. 국가가 정책 수립하는 게 중요한가? 네. 프리스드에서도 우리 그거 봤었죠. 국가가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이 입안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거기 위에 올라가서 개인의 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보건교육이에요. 또 넘어가시고 그렇다면 지역사회 활동도 강화를 해야 될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이 같이 돼야지 같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 구축도 중요한가? 예,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방향도 어때요? 재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략 3가지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보건정책 수립을 옹호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이거를 옹호를 하자예요. 옹호라는 단어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뭘 가져야 나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해서 그거를 옹호하고 나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또 관련 분야지가 많잖아요. 재개발경 수립을 하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살림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아시겠죠? 5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옹호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나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요. 연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건강 증진이 잘 된다고 바라본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전략 이렇게 보통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참 많죠, 뭐가. 활동 영역 5가지. 그 다음에 전략 3가지. 그러니까 5가지 영역을 먼저 보고 나서 3가지 활동을 보면 어때요? 전략을 보면 이해가 되죠? 만들어 놓고 나서 놔둔 거 많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해나가자. 이게 필요하다. 옹호도 해야 되고 개인의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것이 잘 되려면 내가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3번째는 모든 것이 어때요? 따로따로 놀면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던 건강증진 회의였어요. 자, 왜 건강증진의 개념이 대두가 됐을까? 기출됐던 문제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시험 문제는 1990 몇 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배경을 서술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우리 기출됐던 문제예요. 자, 대두 배경 왜 건강증진을 신경을 쓰고 이렇게 건강증진법까지 만들게 됐을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던 걸까?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이해되시죠?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만성병 유병이 증가되고요. 이에 대한 정책적인 요력이 요구되기 시작을 한 거죠. 노인 인구의 증가. 두 번째가 질병 양상의 변화는 아까 만성병 유병의 증가. 자, 현재 우리나라 중요 사회는요, 다 만성병이에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들이에요. 이런 만성병은요, 생활 양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양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거죠. 저 질병 양상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자, 인구 구조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질병 양상은 또 어때요? 싸그리 다 만성병이에요. 그러니 국가적으로 어때요? 정말 의료비 지출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통계에 봤더니 노인 한 명당 1년에 쓰는 돈이 300 몇십만 원? 전 너무 놀랐어요. 1년 사이에 2배로 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 한 병원에 이렇게 병원 투어를 다녔다 했던데 지금 병원 투어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어쩌면 이렇게 돈이 많이 해. 하여튼 나도 우리 엄마 봐도 300만 원을 안 쓰는데. 근데 이 돈이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지급되는 그런 돈을 다 모두 포함했을 거라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해요. 그렇긴 해도 그죠? 그렇긴 해도 1인당 어떻게 300 몇십만 원을 써? 거의 4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더 늘어날 건데 이제. 더 늘어나는데 이 현실이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는 훨씬 전이었던 거죠. 우리가 95년대 법 제정을 했던 한 20년 전에 아까 캐나다 오타와 회의가 몇 년도 열렸대요. 1980년도잖아요. 그쵸? 86년도 개최는 우리보다 10년 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선진국은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그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논의는요. 1980년대 초부터 논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1차 보건 의료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 보면요. 거기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 있죠.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평균 수명이 1930년대가 40년대는요.
정말 환갑의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거의 다 50세예요. 네. 그리고 50세였는데 이제 경제 발전이 되고 전염병, 감염병 발생이 조금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193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라고 치면은 70년 만에 어때요? 평균 수명이 거의 2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너무 큰 변화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는 정말 큰 변화를 갖다가 너무 급속히 빨리 겪은 거야, 지금 이게. 예. 그러니 옛날에 40세면은 50세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100세 노인도 왔다 갔다 하고 90세 노인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왔다 갔다 하세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번째, 건강 위험 요인도 증가됐어요. 옛날엔 감염병 하나 잡으면 됐기 때문에 항생제가 그렇게 귀했던 거죠. 고마웠던 거고. 지금은요. 잡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나라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공장 많이 짓는 산업화가 된 거죠. 또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 공해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된 거죠. 그렇죠?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질병 발생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됐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삶의 질로서 건강을 바라보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갖다가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리카는 어떻겠어요? 건강 증진이 아니에요. 거기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게 다른 거죠. 전제가 그러니까 선진국이란 전제가 깔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래요? 기본권, 건강권, 평등권으로 건강을 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 갖다가 건강 증진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1차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1차 예방 뭐예요? 발생 전. 우리 지난번에 왜 뭐예요? 레벨과 클락이 제시했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봤잖아요. 1차 예방, 현재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 발생을 막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차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강 증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다. 발생 전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왜 발생하고 나서 그냥 처치하느라고 돈 들이고 힘드냐. 그래서 1차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법도 제정이 되고 건강 증진의 개념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건강 증진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겠죠.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또. 자, 시험 문제는 국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학교 건강 증진의 원칙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학교 건강 증진이나 전체 건강 증진 원칙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쓰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유사한 문제로 내자고 한다면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가로치고 단어를 써라. 또는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건강증진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옛날에 국가적인 보건사업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보건소가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아픈 사람 대상으로 했었죠. 그렇죠? 지역사회에 있는. 지금은 누굴 대상으로 해요? 아프지 않아도 증진 다 하는 뭐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질병이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일상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자, 대상은 전체. 두 번째 활동의 초점은 건강 문제 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측만증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왜 됐지? 왜 그런 거야? 원인. 그걸 일으켰던 결정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자, 활동의 초점은 뭐라고요? 원인과 결정 요인이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엔 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건강 위의 요소를 갖다가 감소시키려면 얘기도 서로 잘 돼야 돼요. 의사소통, 교육, 학교활동,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같은 것들이 다 돼야지만 그렇죠? 아까 협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잘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여. 이렇게 사업을 잘 만들었는데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해서 그렇죠?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학교 건강 증진의 활성화에 중점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건교사.
1차 건강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간호사, 보건소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1차 건강 관리자가 중점적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가 있어서 고년까지 같이 써봤어요.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또 보냐면은 학교다 해가지고서 포커스를 좀 작게 잡으면 대상, 초점, 활동, 참여, 중점적 역할자. 그렇죠. 그렇게 용어를 갖다가 간단간단 해가지고서 답을 갖다가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표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표적 대상자가 되는 이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여러 연구소에도 주로 이 대상을 타깃으로 삼아라 그런 거 있죠. 자, 왜 청소년 아이를 타깃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청소년 시기는 생활습관 형성기, 건강증진, 습득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성인 되고 나면요. 이거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하지만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는 생활습관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비만, 흡연, 약물, 술 등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 시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건강 문제를 다루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현장이죠. 학교에서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비만, 시험 문제 지금 비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만.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비만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여기서 습득한 학습 능력이 있겠죠. 이게 평생 삶의 능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특정 질병만을 가진 학생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일상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건강증진의 표적 대상자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건교육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약물, 술 이런 것들 다 하고요. 학교에 경찰이 와요. 그래서 경찰이 그 경찰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불시에 들어와서 아무 때나 점검을 해요. 약물 때문에. 그럼 걔가 냄새를 맡고 또 찾아요. 그리고 모든 그 고등학교 그 화장실은요, 문이 틈이 다 있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경찰은 아무 때나 와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다 가지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건강을 다루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참 특이한 것 중에 이제 뭐를 봤냐면은, 우리는 체육 시간이 보면은 생활체조 같은 느낌 안 드나? 우리가 하는 체육 시간은. 달리기, 농구, 배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보면은 생활체조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잖아요. 여기 수업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체육 시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저기 왜 운동 기구들 많은 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기구 많죠. 그 기구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갖다가 하면서 각종 기구를 다 사용하는 걸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농구 배구로 끝나지 않고 일상 체조로 끝나지 않고 기구 사용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게 되게 애들한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짐에 가서 뻗쩍대는 애가 없어요. 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주민센터에서 보면 그거 많이 해놓잖아요. 그쵸? 근데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활성화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참 다양해요. 그리고 미술 시간도 그냥 미술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미술 역사를 배울래? 이번 학기에 도자기를 만들래?
이번 학기에 목공을 할래. 그래서 참 이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 지금 보면은 아이케아 같은 거 들어와서 DIY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만들어서 쓰는 거. 걔네들은 다 유럽 아이들이었겠지, 옛날 주로 미국에 넘어온 아이들도. 예, 이민자가 주로 코케이시안이잖아요, 거기. 그래서 보면 다 집에서 가구를 만들고 뭘 갖다가 우리처럼 누구 전화해서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목공을 가르쳐요. 플러밍도 있어요, 그거. 수성공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참 우리는 뭐라고나 할까. 입시 위주의 보여지기 위한 교육들이 많은데 얘네는 실질이에요. 실질적인 거. 예. 그래서 목공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서 그 전기톱에다 이거를 재가지고 실제 나무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뭘 하고 싶은지. 그러면 이제 나무 하는 값을 대요, 우리가.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다 한 학기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교육이랑은 참 달라요. 그리고 또 시멘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멘트 공장에 사장이 와요. 그래서 시멘트를 다 준비해 갖고 와요. 우리처럼 뭐 시멘트는 뭐 어디 강산에서 캐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시멘트 사장이 시멘트를 갖고 와서 자기가 어떻게 캤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애들한테 만들어보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물하고 배합은 이렇게 해서 시멘트 성질이 이러해서 이걸 이렇게 굳히면 이런 모양이. 그래서 참 뭐라고나 할까 이거가 어렸을 때 초등교육이나 중등고등이 결국은 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갖다가 하는 시간이잖아요. 걔네는 그 교육에 참 충실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 우리는 맨날 암기하잖아. 시멘트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나. 영동지방에서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는 참 우리는 암기밖에 안 되고 얘네들은 그냥 바로 적용해요. 이게 농구 수업도 똑같아요. 농구도 이거를 가르치는 건 딱 하루야. 스킬 가르치는 건 하루고 나머지는 줄창 시합을 시켜요. 시합을 해야 배우잖아요. 그래서 늘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맨날 이거 던지는 거 몇십 번. 자세는 10번.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우리보다 강점이 많아요. 실제로 교육에서는 참 강점이 많고 고등학교 이상의 수업부터는 공부할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다 이지고잉이에요. 그냥 뭐 인생이 즐거운 거고 잘 놀는 게 좋아라고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내용들이. 문학도 되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별걸 다 가르쳐. 사회도 세분화된 사회학을 가르쳐서 너무 어려워. 사회주의고 다 가르쳐. 참 그런 게 우리가 이게 입시 위주로 자금만 갔다가 정말 이게 베이스가 정말 너무 약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니,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교육 시키셨다 그래서 안 돼 그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공부할 사람은 죽자사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야 대학을 가고. 그래서 체력이 걔네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체력이 버티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픽픽 쓰러져요. 그러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좀 그런 애들은 그냥 뭐 그런 데 또 가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플러밍도 한 2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한 2년 정도 배워서 각종 그 정도에 맞는 전문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두 다 좋은 데 4년제가 아니야. 그 정도 중소기도 다 들어갈 수 있고. 휘말리지 않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서빙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구조가 다르고 이러니까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노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그게 타당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는 노동은 아직까지도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러밍 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이나 의사가 받는 월급이나 내가 보기에 시간당 페이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요즘 한창 일어나는 운동은
노동의 그런 가치를 올리고 임금의 격차를 줄이자는 게 그러니까 교육에 올인하지 않아요. 교육에 올인하지 않아도 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운동 많이 하고 도서관 가면 다 앉아서 책 읽고 그런 게 참 편안한 환경 같아 이렇게 보면. 다 쫓기듯이 하고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살다가도 여기 오면은요 또 쫓겨 막 이제 환경이 너무 환경이 선생님 정말 중요해. 내가 여기서 사는 한은 아무것도 안 해도 쫓겨. 지하철만 타도 쫓겨. 빨리 내려야 될 것 같고 그 밀려가잖아 그냥 저절로 막 밀려가. 그래서 여기 지금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 혼자서 담배 안 피우고 나 혼자서 다 골라 먹어서 비만 관리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 이러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라몬드가 제시했던 건강장 4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체 캐나다 국민의 건강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체 우리는 그러면 캐나다 국민의 건강에는 뭐가 영향을 주는 거지? 이 라몬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에요. 그 장관이고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서 나온 게 4가지예요. 그래서 라몬드의 헬스필드 4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캐나다는 잘 살아나죠. 1980 몇 년도니까 이것도.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강 증진의 가장 베이스가 됐던 대표적인 연구인 거예요. 라몬드의 헬스필드 4가지. 첫 번째가 뭐가 영향을 준대요? 라이프 스타일이요. 전체의 50% 영향을 주더래요. 두 번째가 환경 20%. 세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 그 다음 4번째가 국가보건의료 체계. 국가보건의료 체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국가보건의료 체계 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병원이 갖는 그런 체계들이 있죠. 그런 거는 10%밖에 영향을 안 주더래요.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은 워낙 타고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에서 4가지로 나왔던 것이 라몬드 헬스필드 4가지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2가지 생활 양식하고 또 하나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왜 공부했던 프리스리드의 그 단계 생각나세요? 첫 번째가 역학연구, 역학적 진단. 첫 번째가 사회적 진단. 두 번째가 역학적 생태학적 진단. 세 번째가 교육적 교육적 환경적 진단.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왜 2번째 역학적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역학적 환경적 진단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근거가 생활 양식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진단을 첫 번째 하면은 건강 문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줬던 역학적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역학적 진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다. 옛날에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뇌졸중. 그러면은 영양 주는 질환을 찾아봤더니 유병률 찾아봤더니 고혈압 쭉쭉쭉 있고 다시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생활 양식이 있고 환경이 있더라. 그거를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을 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인과 그 지역사회 주민의 소인과 강화 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확인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적 진단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계획을 짜서 수행하고 평가 갖다가 한 거죠. 여기 지금 나오는 생활 양식 환경 가장 베이스가 됐던 이 연구예요, 이게. 그래서 생활 양식과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자, 국제건강증진회의는 다 같이 해서 봤었고요. 넘어가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가 나왔던 파트예요. 자, 국민건강증진법 목적 뭐냐?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법을 만들어 놓고 건강증진의 큰 패러다임을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인 건강 증진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건강 수명 연장이에요. 답이. 건강 수명 연장. 건강 수명 연장에서 건강은 질적인 거고요. 수명은 양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질과 양을 갖다가 다 잘해서 국민을 갖다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든 가장 주목적으로 꼽아요. 문제가 나오면 답은 목적은 길게 쓰기보다는 국민건강수명, 그러니까 건강수명 연장으로 쓰시고요. 건강에 대한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가요? 예, 누구든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가 거기 지금 나오네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 포함된 내용을 몇 가지를 쓰라 하고 나왔어요. 아까 중요 활동 영역에 보건교육 있었죠? 건강에 관련된 기술하고 뭐를 가르친다고 지식을. 그게 보건교육이에요. 그래서 건강증진을 하면 뗄 수 없는 것이 보건교육이죠. 거기에 포함될 내용은 뭐가 있대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사항이에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해서. 두 번째가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에 관해서. 세 번째가 영양 및 식생활. 네 번째 구강건강. 다섯 번째 공중위생. 여섯 번째가 운동이에요. 체육. 기타 건강증진 사업을 하도록 한다. 기출되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기출되었던 현재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선정된 중점 분야 4가지가 뭐냐를 물어봤었어요. 아주 요소요소 다 여기저기 건드리면서 물어봐요. 자, 건강증진 사업의 분야, 건강생활 실천. 두 번째가 예방중심 상병관리.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안전환경 보건, 네 번째가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이거 많이 나오죠. 생애 주기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뭐를 해준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및 사업체계 효율화 연구. 자, 이런 것들을 크게 건강증진 사업 분야로 잡는데, 자, 거기다가 2020년이라고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요. 2008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당시는 법규가 4가지였어요. 그 표가. 근데 지금 2020년도를 바라보는 건강증진 사업의 발표가 다시 된 거예요. 5년마다 리바이즈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5가지예요. 4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4가지인데 현재는 그렇게 5가지로 나왔다 해서 그거 해가지고 넣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거기까지 봤고요. 여러분이 이거 건강증진은 너무 넣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더 넣을 수도 없어요. 나머지는 지역사회 간호학 교과서 있죠. 펼치고 쭉 해서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김 교사는 손목의 이상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하였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김 교사에게 시행할 검진을 나타낸 방법이다. 가로 안에 기억년에 해당되는 검사 혹은 징후를 쓰고 정상 소견과 비정상 소견을 서술하시오. 또 보건교사가 기억년의 검사를 통해서 검진하고자 하는 증후군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래요. 자, 물어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쵸? 5개 물어보고 있네. 왜냐면 정상, 비정상이 2개고. 그 다음에 증후군이 하나니까 5개를 물어봤네. 각각 1점씩이겠죠. 자, 기억은 판란 검사이죠. 우리가 공부했었던 뭐예요, 이거? 무슨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거기에서 첫 번째가 판란 검사. 수근관, 여기 팔목에 있는데 관이 있죠. 관 쪽으로 신경하고 혈관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띵띵 붓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부어서 요 관을 갖다가 쪼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게 어때요? 제대로 이게 쪼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감각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검사가 지금 판란 검사. 구부리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제대로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터널 징후, 두들기는 거. 여기를 두들기는 거. 네. 네. 그래서 각각 정상과 비정상. 정상에서는 반응해야 되는데 비정상에서는 뭐예요? 다 절이다. 그렇죠? 각각 1점, 1점에서 2점, 4점 되겠고 질환명은 뭐냐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가장 흔한 신경소 질환 중에 하나래요. 이거 외에도 징후들이 또 있죠. 티넬 징후.
아니다. 이게 그거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TNL 징후. 이거 말고 팔렌 징후는 받고 손목 압박 검사. 네. 손목 압박 검사. 팔목의 굴곡면을 30초간 손으로 압박을 가했을 때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정조신경 감각과 운동을 확인한다. 감각, 둘째 손가락 감각과 원위부 자극을 갖다가 한다. 운동, 엄지와 5번째 손가락을 맞붙여서 손의 굴곡을 확인하도록 한다. 간호중재는 손목 안정해주고 흉증 관리해주고 오피 해주죠. 수근관 힐스를 해주면 되겠고요. 부종 있는 경우는 이뇨제.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에 손이 저릿저릿하다 이거 많이 생긴대요. 이거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때요? 부종이 빠지면서 이 증상도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저염식이라고 바이타민 B6를 투여하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또 교련 유병률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